안녕하세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그 감정 아래에는 내가 준 사랑보다도 그저 못해준 것에 대한 미안함이 남는 걸 저는 자식을 낳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런 부모의 죄책감은 물론 자식에 대한 마음을 더 애틋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자식이 언젠가 그 죄책감을 이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기도 하네요. 사람이 자식을 낳고 나서 부모가 처음이라서 어렵고 시행착오가 많다고 하는데 그래도 누군가의 자식이긴 했잖아요. 저는 늘 제 딸들이 저처럼 어디서 출신이나 집안 문제로 무시당하지 않길 바랬어요. 그렇다고 제가 저희 부모님을 원망했던 건 아닙니다. 도박으로 집안을 거덜낸 아버지 때문에 어린 저와 동생을 혼자 키우신 거나 다름없는 어머니께서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는데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못 쓰셔도 하루도 쉰 적 없이 외동딸인 저와의 생활을 위해 열심히 사셨습니다. 제게는 누구보다 자랑스럽고 대단한 어머니였지만 남들 눈에는 그저 시장에서 나물이나 파는 다리 불편한 아줌마였었죠. 특히나 저를 평가하려는 사람들은 저희 어머니를 걸고 넘어졌어요. 제 시댁이 그랬죠. 남편은 저보다 7살이 많은 공무원이었는데 그 집안이 참 대단했어요. 그 당시 큰 양옥집에서 부모도 공무원에 자식들 다 공무원 공부 무리 없이 시킬 수 있을 정도면 말 다 했죠. 그랬기에 시부모님 눈에는 홀어머니 아래서 자라서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하고 그 후에는 시장에서 어머니 일이나 돕던 제가 눈에 안 찼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처음 저를 시댁으로 데려간 날 처음으로 가슴을 후벼 파는 조롱이란 조롱은 다 들었네요. 너 엄마가 전주 이모한테 말해서 네 손자리 보고 있는 거 알면서 저런 걸 집으로 데려와? 진짜 엄마 뒤로 넘어가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저거 빨리 나가라고 해. 어서! 어머니, 어떻게 사람을 앞에 두고 저거라고 하세요? 미영이 저랑 결혼할 여자예요. 제 가족이 될 사람이라고요. 입 안 다물어? 잔말 말고 엄마 말 들어서 선이나 봐. 동연히 네가 뭐가 모자라서 저런 청껏 집안 종자랑 결혼을 한다고 해. 나랑 네 어미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집안 망신 그만 시키고 차라리 결혼하기 전까지 잠깐 만나든 해서 결론을 지어라. 알아들어? 동연이 너 저거 부모는 만나봤니? 저거 애미가 시장에서 풀떼기 캐다 파는 여자야. 다리도 불편해서 시장 사람들이 거북이 달팽이 여편네라고 흉보더라. 너 저거랑 결혼하면 그 여편네까지 책임져야 하는 거야 이놈아. 제발 정신 좀 차려. 제가 눈에 안 차서 모욕하는 건 울면서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평생 저와 동생을 위해 살아오신 저희 어머니를 욕보이는 건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과 함께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무릎 꿇고 앉아있던 저는 벌떡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평생 부끄러울 것 없이 살아왔지만 동현 씨와의 결혼을 인정만 받을 수 있다면 이런 모욕은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를 욕하는 건 참을 수가 없네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인지 모자란 제 머리론 이해할 수 없지만 아무리 대단한들 저희 어머니가 살아온 세월을 싸그리 무시하고 괄시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 욕을 듣고 할 정도로 이 결혼에 미련 있지 않아요. 지금도 그때 시부모님 앞에서 손이 벌벌 떨리는 와중에 또박또박 이야기하던 기억이 선명하게 나네요. 저는 그 말을 마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남편은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저를 따라 나오는 자신을 부르는 시부모님에게 말했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애초에 두 분 동의나 인정 필요 없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뭐라 하시든 저는 미영이랑 결혼할 거고 저도 남이 살아온 길 조롱할 줄만 아는 두 분 아들인 게 이제는 부끄러울 지경이니까 두 분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그냥 한 인간으로서 미영이와 결혼하겠습니다. 남편은 그날 후로 시부모님과 연락을 끊게 됐죠. 저희는 오로지 저희 어머니와 어린 제 동생의 축하만 받으며 결혼식도 없이 작은 월세방에서 신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 나이가 고작 20살이었죠. 처음에는
저와의 결혼 때문에 천륜을 거스르는 남편을 만류도 해봤습니다. 뭐하러 그런 희생을 감수하냐고요. 그때 남편은 제게 유대인 격언을 말해주더라고요. 가족은 선택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선택할 수 없었던 부모님과 형제들과 살아왔으니 앞으로의 인생은 오로지 본인이 선택한 저와 살고 싶다고 했어요. 저야 결혼 후의 상황이 그 전의 살림보다 나아졌으면 나아졌지 모자른 것 하나 없는 생활이었지만 남편은 정말 큰 걸 포기하고 저와의 생활을 선택한 거였어요. 하지만 정말 결혼 생활 동안 단 하루도 그 선택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남편을 보고 저도 그런 남편의 선택을 존중하고 응원하며 함께 살기로 한 거였죠. 남편은 본인의 부모님을 등진 후로 이제 저희 어머니를 부모님처럼 모시며 살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종종 일찍 퇴근을 하는 날에는 어머니가 계시는 시장으로 가서 어머니가 장사 접는 걸 돕기도 했고 다리가 불편하신 어머니를 직접 업고 시장 거리를 걷기도 했어요. 시장에서는 어머니에게 저런 아들이 있었냐고 소문이 돌기도 했죠. 솔직히 제대로 된 축하도 받지 못하고 쫓기듯이 한 결혼 생활이 정말 행복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들었던 건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뭔가 빠진 것 같다, 뭔가 부족한 것 같다고 허전하게 느꼈던 빈자리를 곧 태어난 딸들이 채워줬죠. 연년생으로 태어난 딸들은 집안의 복덩이, 저와 남편의 자부심이자 이 결혼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저희를 행복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딸들을 만나고 왜 저희 어머니께서 저와 제 동생을 위해서 모든 걸 해주실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됐죠. 넘치지 않지만 그렇다고 부족한 것도 없는 저희의 생활은 이대로 영원히 지속됐다면 세상에 더는 바랄 게 없었어요. 하지만 그 평온함도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큰딸이 3살, 작은 딸이 2살이 된 해 여름, 저희 가족은 계곡으로 놀러 갔어요. 작은 딸은 물가에 함께 가기엔 불안해서 어머니께 맡기고 큰딸만 데리고 갔었죠. 7월이어도 산속을 누비는 계곡물은 차디 차더라고요. 남편과 큰딸은 매운탕에 넣을 고기를 잡는다고 이리저리 강을 누비며 물고기 하나 보이지 않는 물속에서 허탕을 치고 있었어도 즐거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주변에 단체로 놀러 온 학생들 무리가 있었어요. 사건은 거기서 시작이었죠. 한창 계곡 주변의 사람들이 저마다 즐겁게 놀고 있는데 비명소리와 함께 누군가를 부르는 고함 소리가 무섭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학생들 무리 몇 명은 물가 쪽에서 발을 동동거리고 있었고 누군가는 당장 구조대원을 부르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남편과 제가 놀라서 다가가니 학생들 중 한 명이 깊은 곳으로 헤엄쳐 들어갔다가 빠져서 그만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정말 저 멀리 한 사람이 물에서 나왔다 들어갔다 하며 뭐라 소리를 치고 있는 급박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쪽 물길이 좀 세서 자칫 다른 학생들도 들어갔다가 물길에 쓸려 사고가 커질까봐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던 거죠. 남편은 큰딸을 제게 안기고 본인이 수영을 할 수 있으니 가서 구하겠다고 들어갔어요. 저는 그때 남편의 다리를 잡고 못 들어가게 말렸어야 합니다. 제발 가지 말라고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했어야 했어요. 남편이 들어가고 몇 분 뒤 다른 아저씨도 구조에 참여하기 위해 들어갔지만 물 밖으로 나온 사람은 단 2사람 뿐이었어요. 처음 발에 쥐가 나서 물에 빠진 학생과 남편의 뒤를 따라 들어간 아저씨 2사람이요. 남편은 구조대원이 도착해서 다시 구조 작업을 할 때까지 물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7월의 차가운 계곡물에서 저는 하나뿐이었던 사랑인 남편을, 제 딸들은 다정한 아빠를,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든든한 아들 같은 사위를 잃었습니다. 정말 믿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당장 제 손을 잡으며 손목 아픈 건 어떠냐고 엄지손가락으로 제 손등을 가만히 문질러 줄 것 같은데 애들 2명 상대하느라 피곤할 거라고 제 발을 씻겨주던 남편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리는데 눈을 꼭 감았다가 뜨면 제 남편이 사라진 세상에서 달라지는 건 없더라고요.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다 사고를 당한 남편의 소식은 몇 년 동안 연을 끊고 살았던 시댁에까지 갔고 아들의 장례식에 온 시부모님은 제 머리채를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네가 내 아들 잡아먹었다. 너만 아니었으면 내 아들 잘 살아있을 텐데 네가 내 아들 죽였다고 말이죠. 그때 저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옆에서 어머니가 산발이 된 제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시며 같이 울어주셨을 때도 정말 남편이 저와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에 다른 곳에서 잘 살아있을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미친 듯이 괴로웠어요. 당장 먼저 간 남편을 따라가고 싶을 정도로 삶에 대한 의지를 상실했었어요. 하지만 쉽게 떠날 수 없었습니다. 제게는 남편이 제게 맡기고 간 두 딸이 있었으니까요. 동네에서는 저를 보고 남편이 물에 빠져 죽은 과부라고 속닥거렸지만 제 딸들은 그런 손가락질 안 받고 누구보다 당당하고 떠난 아빠에 대해 좋은 기억만 있을 수 있게 키우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23의 나이에 한순간에 집안의 유일한 가장이자 부모가 됐습니다. 일단 친정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됐고 어머니께서 애들을 봐주시는 시간에 저는 밖으로 나가 돈을 벌었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떻게 살았나 싶게 악착같이 뭐든 했던 것 같아요. 남의 집 청소하고 애들도 봐주고 식당 서빙에 주방에서 하루 종일 설거지도 했고 건설 현장에서 밥도 해보고 건물 화장실 청소도 하고 이삿짐 센터나 면허 따서 학원 운전기사도 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모든 게 제 딸들을 위한 거라고 믿었어요. 애들이 깨기도 전에 집에서 나와서 애들이 하루를 마치고 잠에 드는 시간이 넘어서 집에 들어갔지만 그래도 아침에는 애들이 입을 옷, 신을 신발 다 준비하고 책가방에 오늘 하루 잘 지내라는 쪽지도 넣어줬고요. 저녁에 들어오면 스탠드 전등 하나 켜고 애들 숙제 검사하고 알림장 보고 챙겨줄 건 없나 확인하다가 애들이 자는 얼굴을 들여다보며 저도 잠에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애들 옆에 있어주려고 노력은 했는데 정작 애들이 깨어있는 시간에 옆에 있어주지 못했던 건 아직까지도 죄책감으로 남아요. 물론 먹고 사는 게 바쁘긴 했지만 돈 문제보다 애들은 부모가 곁에 있어줘야 해결되는 게 있잖아요. 특히 애들 아빠가 떠나고 한 1년 반 정도는 기숙사가 있는 공사 현장과 공장을 전전해서 큰딸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어요. 초등학교 졸업식이나 중학교 입학식도 놓쳤으니까요. 아마 큰딸은 작은 딸보다 더 어린 시절 저와 마주보고 있던 기억이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이상하게 큰딸에게 물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인 것 같기도 하고요. 다행히 큰딸은 제 걱정과는 다르게 참 밝고 씩씩하게 자랐습니다. 작은 딸은 워낙 타고난 성격이 좀 내성적이고 조용한데 큰딸은 어렸을 때부터 놀이터에서 남자애들이랑 같이 뛰어놀 정도로 목소리도 크고 활발했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늘 큰딸에게 저저 망아지 같은 것이라며 매일 하나씩 다쳐오는 손녀의 무릎이나 팔꿈치에 반창고를 붙여주시며 혀를 끌끌 차시곤 했어요. 작은 딸이 집에서 인형이나 책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한다면 큰딸은 무조건 학교 끝나면 밖에서 뛰어놀아야 하는 아이였죠. 또 욕심도 많아서 집에서도 동생 입으로 들어가는 거 손에 쥔 장난감은 보이는 족족 뺏어야 하는 성격이었네요. 근데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죠. 큰딸은 무조건 남이 하는 건 따라해야 직성이 풀리는 아이였는데 중요한 건 그게 나쁜 행동도 포함이 됐다는 거였어요. 처음 큰딸이 다니는 학교에 불려갔던 건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일하다 말고 학교로 가니 저를 반기는 건 교무실에서 다른 애들 몇 명과 함께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던 큰딸이었어요. 애들이 학교 안에서 담배를 피웠대요. 담배를요. 애들 아빠도 군대 갔던 때 말고 담배를 피우지 않았는데 아직 14밖에 안 된 제 딸이 담배라니 충격적이고 좌절감까지 들었죠. 선생님에게 죄송하다, 잘 타이르겠다, 고개 숙여서 사죄를 하고 집에 오면서
제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로서 내가 뭘 놓쳤을까? 놓친 순간이야 너무 많았겠죠. 일하느라 애들 옆에 하루 종일 붙어 있지 못했으니까요. 큰딸이 잘못된 선택을 했던 원인이 마치 제대로 부모의 자리를 채워주지 않았던 저 때문인 것 같아서 아이를 혼내려고 하는데 마치 저 자신을 혼내는 기분이었네요. 큰딸은 제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손을 싹싹 빌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는 우는 아이를 용서하고 믿음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이 문제가 어찌 아이 혼자만의 잘못일 수 있었겠어요? 오히려 제 잘못이 더 많았겠죠. 하지만 그런 믿음은 오래가지 않아서 저를 배신했습니다. 대체 몇 번일까요? 큰딸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며 사고를 친 게, 그리고 제가 학교에 연락과 경찰서 연락을 받고 달려갔던 날이, 큰딸은 제 용서와 믿음을 본인이 앞으로 저지를 비행의 암묵적인 동의라고 착각을 한 건지 교복을 입고 술을 먹고 다니고 애들 돈을 뺏고 다니고 학교를 빠지고 심지어 집단 싸움을 일으키고 다녔습니다. 주희야, 너 정말 어쩌려고 이래? 대체 왜 날마다 이렇게 사고를 쳐서 엄마 속을 썩여 왜? 너 정말 나중에 어쩌려고 그러니? 앞으로 이렇게 엉망으로 살 거야? 엄마, 너 때문에 속상해서 죽는 걸 보고 싶어? 아, 내가 죄송하다고 했잖아요. 엄마 왜 나한테만 그래요? 다른 애들도 다 같이 한 건데 왜 나만 잘못한 것처럼, 나만 나쁜 년인 것처럼 혼내냐고요? 저도 큰딸이 사고를 칠 때마다 화를 내고 혼을 냈습니다. 아이에게 호소도 하고 설득도 하고 차분히 대화도 해봤어요. 하지만 그 대화의 끝은 모두 제가 딸아이를 잘못 키웠다는 자책감만 남을 뿐이었네요. 아빠 없이 키우면서 제가 남편의 몫까지 빈자리를 채우려고 아등바등 살았어도 나로는 부족했구나. 나와 내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의 타고난 성격이 나쁠 리 없다고 생각을 했기에 큰딸이 사고를 치면 칠수록 저는 제 자신을 미워하게 됐습니다. 제 생애 두 번째로 후회되는 일이었죠. 큰딸이 비뚤어 나가기 시작했을 때 제 죄책감에 차마 정말 호되게 혼내서 바로 잡지 못한 게 말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뛰어든 남편을 말리지 못했던 거였고요. 하지만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큰딸의 비행이 그나마 멈추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였죠. 그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큰딸은 제가 없을 때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건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느낀 건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은 얌전해진 큰딸에게 어떤 곳이라도 대학 졸업장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어르고 달래 전문대까지는 보낼 수 있었죠. 근데 그것도 얼마 못 가고 졸업 직전에 때려치워서 돈 번다고 공장에 들어갔지만은요. 큰딸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칠 듯이 답답하고 또 아리기도 하고 그저 부모로서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그런 저를 위로해주고 숨통을 트여줬던 게 바로 작은 딸이었죠. 작은 딸에게도 그 나름대로의 죄책감이 있었어요. 왜 자식들 중에 다른 애보다 관심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알아서 자라는 그런 아이. 그런 애가 바로 저희 작은 딸이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성적이 두각을 나타내서 곧잘 전교 등수를 내기도 했던 작은 딸은 제 자랑이자 행여 내가 부족한 부모가 아닐까 하는 끝도 없는 생각을 멈춰주는 브레이크와도 같았어요. 제가 지 언니 때문에 쓴 속을 부둥켜 안고 있으면 작은 딸은 제게 와서 괜히 제 곁에 몸을 붙이고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넸고 애교도 부렸습니다. 제 생일이나 어버이날 같은 날에는 학교 끝나고 제가 일하는 식당에 와서 저 대신 일한다고 사장님께 말해서 앞치마를 받아오기도 했어요. 큰딸을 키우며 이래서 무자식이 상팔자인가 싶다가도 학원을 많이 보내주거나 과외를 시킨 적도 없는데 서울에 있는 이름난 대학에 들어간 작은 딸을 보면 그래, 이 맛에 자식 키우지 싶은 온탕과 냉탕을 오고 가는 시간의 연속이었어요. 제 인생의 냉탕은 큰딸이 저지르는 사건 사고였고 온탕은
작은 딸과 10여 년을 죽어라 일해서 드디어 차리게 된 제 국밥집이었죠. 그러다 큰딸이 25이 되던 해 사건이 터졌네요. 학교 그만두고 그래도 돈 번다고 공장에 잘 다니고 있던 큰딸이 어느 날 결혼한다고 하더니 남자를 하나 데리고 왔더라고요. 황당했죠. 눈치껏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건 한 집에 살면서 알고 있었는데 바로 이렇게 결혼한다고 통보하듯이 말하다뇨. 심지어 데리고 온 남자 새끼 인상이 저도 여자 혼자의 몸으로 애 둘 키우면서 산전수전 다 겪었으니 어느 정도 사람 인상을 구별할 줄 알잖아요. 아무리 봐도 뺀질거릴 것 같고 행동도 어른에 대한 예의 없이 양아치스럽기만 한데 심지어 딸보다 8살은 더 많고 중고차 업체에서 일한다고 하는데 결혼한다는 놈이 모아둔 돈도 하나 없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더라니까요. 내 딸은 도대체 뭘 보고 좋다는 건지 참 답답하기만 했죠. 근데 그런 생각은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작은 딸도 본인 형부가 될 사람을 한 번 보고 고개를 내저었어요. 저와 작은 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겠다는 큰 딸을 말렸습니다. 주희야, 너 정말 다시 생각해. 결혼한다는 놈이 처가 될 집에 올 때 빈손으로 어슬렁어슬렁 오는 게 말이 되니? 기본이 안 되어 있잖아, 기본이. 맞아, 언니. 아까 나한테 보자마자 반말 찍찍하는 거 못 봤어? 그렇다고 뭐 돈을 잘 벌어. 뜯어먹을 정도로 잘생기길 해. 나이가 어려. 뭐 하나 장점 없는데 언니가 대체 뭘 보고 홀렸는지 모르겠지만 언니 나중에 100% 후회해. 야, 서주영. 넌 모르면 가만히 있어.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아휴, 사귀면서 잘해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심지어 그렇게 보이지도 않았어. 아까 앉아서 언니한테 뭐 물 가져와라 쩝쩝거리면서 씹지 말라고 아주 명령을 하던데 뭘. 엄마나 네가 무슨 말을 해도 이 결혼 못 물러. 나 임신했단 말이야. 이 일을 어찌해야 하나요? 애까지 덜컥 생긴 마당에 이러다가 영 끊겠다 싶었는데 제가 잘 알지 않나요? 부모 자식 사이 틀어지는 결혼을 해서 평생 남편이 부모와 등지고 산 걸 봤는데 저 또한 그럴 수 없었죠. 그래서 정말 팔 하나를 자르는 심정으로 결혼을 시켰습니다. 둘 다 준비된 것도 없이 그저 감정만 앞서서 하는 결혼이라서 돈도 없었는데 이렇게 빨리 쓰게 될지 몰랐지만 애들이 언젠가 결혼할 때 주려고 적금 들었던 거 깨서 5천만 원 만들어줬습니다. 사위 쪽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왔기에 제가 해준 5천이 유일한 결혼 자금이었고요. 근데 그렇게 갔으면 차라리 지지든 볶든 잘 살던가요. 이미 첫 단추부터 잘못된 결혼이었어요. 결혼식은 최대한 작게 하고 제가 준 돈은 둘이서 살 집 보증금으로 쓰라고 했어요. 결혼 전에 제가 직접 딸과 함께 계약할 집을 보고 오기도 했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 그 집을 계약을 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잘 먹으라고 반찬 싸서 집으로 찾아가려고 했는데 큰딸은 당황하더니 제게 다른 집 주소를 대더군요. 도저히 보증금 5천으로 볼 수 없는 작고 낡은 원룸이었어요. 저는 무섭게 추궁했죠. 대체 잘 살라고 제가 준 돈은 어디다가 놓고 이런 집에서 살고 있냐고요. 그때 큰딸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정말 누구 하나 자고 울고 싶었네요. 오빠가 오빠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난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이 아니면 기회도 없대서 3천 떼서 줬어요. 중고차 판다던 놈이 갑자기 사업은 무슨 사업이요? 더 이상 설명하기도 지치고 힘듭니다. 큰딸 사위, 아니 그 놈은 그냥 제 딸을 가지고 논 천하의 나쁜 놈이었어요. 사업이라는 건 아예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었고 다 지 혼자서 진탕 놀고 마신 걸로 그 돈을 쓴 것 같더라고요. 그 후로는 제 딸도 겉돌기 시작하더니 몇 번 작은 딸에게서 언니가 술을 마시는 것 같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큰 딸은 유산을 했는데 시리에 빠진 딸을 어떻게 위로를 해주나 걱정했지만 그건 다 제 순진한 착각이었어요. 큰 딸은 오히려 혹을 뗀 사람처럼 후련한 얼굴로 제게 말했어요.
차라리 잘 된 거지. 그런 놈이랑 애 낳고 사느니 이혼해서 새 남자 만날래요. 엄마, 어차피 세상에 제대로 된 놈 하나 없어요. 그럼 차라리 돈이라도 많은 놈 찾아서 돈 걱정 안 하고 살래. 엄마가 나 예쁘게 잘 낳아줬잖아요. 여기서 조금 더 고치면 돈 많고 나이도 많은 이혼남들 그냥 건져. 대체 뭐가 제 딸을 이렇게 만든 걸까요? 큰딸은 결혼 생활 3년도 못 채우고 이혼을 했고 다시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그래도 이혼의 상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저도 작은 딸도 큰 딸을 걱정하긴 했는데 그런 걱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큰 딸은 아주 잘 지내더라고요. 아니, 너무 잘 지내서 오히려 탈이었습니다. 정말 빨리 조건 좋은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하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된 건지 여기저기 소개를 받으러 나가고 괜찮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주구장창 나가더라고요. 말이 좋아서 결혼할 상대 찾으러 다니는 거지 그냥 노는 거였어요. 노는 거. 중요한 건 일도 하지 않고 놀았다는 겁니다. 집 보증금 뺀 걸로 생활하다가 몇 달 후에 돈 떨어지니 저한테 손을 벌리기 시작했어요. 30, 50, 100, 150씩 커지더니 재혼 컨설팅 회사에 등록하겠다고 500이나 되는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제가 식당을 차리긴 했지만 재벌도 아니고 그런 돈을 어디서 납니까? 근데 그래도 정말 큰딸이 재혼을 할 수 있다면 도움은 주고 싶어서 방법을 알아봤는데 그렇게 다시 마실 물을 포기하고 밑빠진 독에 들이부으려는 저를 다시 한번 멈춰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작은 딸이었죠. 평소 술주정이 심한 지 언니를 보고 자라 술이라곤 입에도 대지 않은 작은 딸이 거의 만취가 돼서 집에 왔더라고요. 안 그러던 애가 이러니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현관 앞에 철푸덕 다리가 풀려놓은 작은 딸에게 다가가 등을 쓸어주며 물었습니다. 주영아,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먹었어? 무슨 속상한 일 있어? 속? 속이야. 평생 썩어 문드러지고 있죠. 언니 때문에 아직까지 고생하고 있는 엄마 보면 내가 진짜 너무 속이 상해, 엄마. 주영아, 대체 언제까지 엄마가 언니를 끼고 살아야 하는데요? 언니 조금만 있으면 벌써 30이에요, 30. 근데 30 먹고 아직 제대로 된 일 한 번 해본 적도 없고 이혼하더니 이제 돈 많은 남자 낳겠다고 저러고 있는 거? 도대체 언제까지 보고 살아야 돼요? 내 언니지만 진짜 너무 창피하고 한심해. 엄마는 우리 어렸을 때 못해준 것만 생각나서 언니한테 쓴소리 못하는 거 아는데 엄마, 그럼 나는요? 나는? 엄마 죄책감 때문에 나는 평생 엄마가 한심한 언니 뒷바라지하면서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 같이 힘들어야 하냐고요. 머릿속이 멍하더라고요. 내 무건과 방관이 작은 딸을 이렇게나 힘들게 했을 줄 몰랐고 그런 제가 너무나 한심하고 답답했어요. 작은 딸의 고백은 지금까지 큰 딸에게 강하게 말하지 못했던 제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이유와 힘을 줬고 저는 이때까지 하지 못한 말을 큰 딸에게 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도움은 없고 이제 너도 네 인생을 알아서 책임지라고 말이죠. 큰딸이 다시 한번 제게 재혼 컨설팅 회사에 가입비에 대해 말을 꺼냈을 때 저는 작은 딸의 말을 가슴에 새기며 큰딸에게 말했어요. 나 이제 너한테 줄 돈 없어. 아니 적어도 알아서 해볼 시도조차 안 하는 너한테 줄 돈 없다. 엄마, 그럼 나는 무슨 돈으로? 무슨 돈이긴 나가서 벌어. 나이든 네 엄마도 일주일에 6번씩 하루에 8, 9시간씩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아직 30도 안 된 게 뭐가 문제라고 여지껏 놀고 있어. 너 이제 단 한 번이라도 나한테 와서 맡겨둔 양 돈 달라고 하면 지금까지 나한테 받아간 돈? 그거 다 내놓을 각오하고 말하는 게 좋을 거야. 알아들어? 일을 해 주희야. 네 인생 돈 많은 남자나 네 엄마가 아니라 네가 스스로 구해야 하는 거야. 근데 평생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온 애가 바로 제 말을 들을 리가 없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고 자기를 버릴 거냐고 울고불고 해서 독한 마음 먹고 싹 무시를 했습니다. 집에서 쫓아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뭐든 떠먹여주지 않았어요. 밥을 차려주지도 빨래를 대신 해주지도 방을 청소해주지도 않았네요.
물론 돈은 일체 주지 않았고 오히려 비상용으로 줬던 신용카드도 싹 정지를 시켜버렸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무려 곧 서른인 애가 가출을 했습니다. 집을 나가면 제가 쩔쩔매면서 돈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하지만 저도 작은 딸도 집을 나간 큰딸에게 일절 연락하지 않고 찾지 않았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저나 작은 딸은 전혀 목이 마르지 않았거든요. 당장 초조해서 입안이 바싹 마를 사람은 따로 있었죠. 그리고 한 2주 뒤에 드디어 목이 마르다 못해 초췌한 몰골을 한 큰딸이 다시 집으로 왔어요. 집 나갔던 애 앞에서 얼굴 봐서 기뻐하는 모습 보이면 안 되니까 오자마자 냉장고에서 반찬 꺼내서 밥 먹는 몰골을 그저 팔짱 끼고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그래, 그동안 어디 있었길래 한 5년은 팍 삭은 것 같이 됐니? 찜질방. 찜질방? 네가 돈이 어디 있어서 찜질방에 가? 하루 일당 주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친구 집에 가서 며칠 지내고 돈도 좀 빌리고 했어요. 나가보니 어땠니? 돈 없이 잘 곳도 없이 있어 보니 일단 무슨 일이든 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 큰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오기인지 제 말을 인정하기 자존심이 상한 건지 입을 꾹 다물고 있길래 저는 준비했던 말을 했어요. 일단 네가 할 수 있는 일 찾아서 남들처럼 돈 벌어. 엄마가 여기서 내쫓진 않을 테니까 여기서 살면서 돈부터 모아. 네가 번 돈으로 네가 쓰면서 살아. 방세 내라고 생활비 내라는 소리는 안 할 테니까 제발 주희야. 사람답게 좀 살자. 어? 너 더 늦기 전에 네 인생 제대로 돌려놔야 후회 안 해. 다행히 드디어 지도 느낀 게 있는 건지 제 말에 동의를 하게 된 건지 제대로 살 의지가 생긴 것 같았네요. 옛날에 잠깐 공장에서 일하다가 생긴 인연이 있었는지 생산직 면접 일정을 잡아 면접을 받고 곧 있어 대기업 생산직 일을 말단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죠. 남들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반나절을 내리 노동하는 삶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애가 처음부터 쉬울 수 없었겠죠. 하지만 쉽게 포기하진 않았네요. 큰딸은 성실하게 일해서 일하는 만큼 돈을 벌어서 두둑한 지갑에서 오는 자신감을 알아가는 것 같았고 또 그 돈을 저나 동생에게 쓸 줄도 알았어요. 남들보다 늦긴 했지만 드디어 큰딸도 사람답게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 한 2년 정도 갔을까요? 큰딸은 계속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살고 싶지 않았는지 기술을 배워야겠다는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컴퓨터에서 여러 가지 학원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뭘 발견한 건지 제게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미용학원 다니려고요. 미용? 미용사 자격증 따서 미용실에 취직하려고 그래? 네, 계속 공장 다니느니 나도 내 천직 찾아서 평생 할 일 찾아야죠. 학원 다니고 좀 큰 샵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천천히 단계 밟아 나가면 언젠가 나도 내 미용실 차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데 엄마, 나 학원 다니면서 일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돈 좀 줄 수 있어요? 학원비랑 생활비 다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뭐? 너는 꼭 끝이 다 돈이니? 어째 정신 차리고 사는 것 같더니만 다시 손벌리 궁리를 해? 시간 나눠서 아르바이트를 하든 뭘 해서 네가 돈 벌면서 다녀. 아, 난 기초도 없어서 학원도 오래 다녀야 할 것 같고 또 초기에 좀 좋은 학원을 다녀야 합격 기간을 단축할 수 있대요. 빨리 합격해서 빨리 성공할 거면 시간도 돈인데 언제 아르바이트를 해요. 나중에 미용실 차려서 엄마 꼭 호강시켜 드릴 테니까 딸 좀 도와줘요. 어? 호강 필요 없으니까 손벌리 생각 접어. 요새는 어린애들도 다 지들이 학원비 벌어서 한다던데 너는 부끄럽지도 않니? 제가 큰딸의 개미지옥에 다시 당할 수는 없죠. 아무리 하고 싶은 게 생긴 게 축하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라지만 이걸 변명으로 다시 다른 사람이 번 돈을 쉽게 얻을 생각을 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단호하게 외면을 했지만
전혀 의외의 인물이 큰딸을 도와주더라고요. 그건 바로 작은 딸이었어요. 원체 사이가 안 좋고 평소에 언니 취급도 잘 안 했는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지 언니를 물신양면으로 도와주나 싶었어요. 작은 딸은 늦은 나이에라도 하고 싶은 일이 생긴 게 다행이라고, 이 일이 잘 되면 앞으로 나나 엄마를 덜 괴롭히지 않겠냐고 투자하는 마음으로 돈을 지원해 줬다는 겁니다. 큰딸이 정신을 차리니 이제 돌아섰던 자매 사이도 좀 괜찮아지나 했는데, 아휴, 정말 꿈만 같은 착각이었네요. 학원에 다닌다는 큰딸은 이상하게 뭘 배우러 다니는 애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학원 분위기는 어떠냐, 다닐만 하냐고 물어도 별다른 대답도 없었고, 어제 학원에서 배운 걸 집에서 연습하는 날도 없고,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오는 날이 더 많더라고요. 근데 지 입으로는 분명 하반기 수강도 등록했다, 시험 얼마 안 남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치밀한 거짓말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루는 저나 큰딸이나 작은딸이 다 집에 있는 날이었어요. 저녁 먹기 전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작은딸이 지방에서 쾅 하고 나오더니 큰딸 방으로 들어가 소리를 막 지르는 겁니다. 야, 서주희, 이 미친년아. 어떻게 이렇게 새카맣게 거짓말을 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작은딸은 침대에 누워있던 큰딸을 주먹으로 두들겨 때리기 시작했고, 저는 놀라서 방으로 들어가 작은딸을 말렸어요. 큰딸도 어안이 벙벙해서 악소리만 내면서 작은딸에게 맞기만 했는데, 작은딸이 큰딸을 두들겨 때리기 시작한 이유를 듣고 저 또한 주먹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너 오늘 며칠인지 알아? 네가 1년 동안 준비한 그 시험, 미용사 국가시험 있는 날이다. 이 머저리 같은 년아. 거짓말을 칠 거면 제대로 쳤어야지. 시험 본다고 거짓말 친 시험 당일에 집구석 밖으로 나가서 시험 본 척이라도 하지 그랬어. 너 학원은 하루라도 다니긴 했니? 내 1,000만 원 어디다가 쓴 거야 대체? 이게 믿어지시나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작은딸의 말은 분명 작은딸이 알기로는 그달에 큰딸이 본다던 시험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큰딸이 시험 보러 간다거나 며칠 남았다는 말이 없어서 인터넷으로 직접 찾아봤다고 합니다. 근데 찾아본 당일 그날이 바로 그 시험 날이었던 거죠. 동생한테 1,000만 원 가져가서 거의 1년 동안 준비했던 그 시험 날도 모르고 집에 있던 큰딸이 본인이나 저를 속였다는 생각에 화가 났고, 방구석에서 누워있던 큰딸을 보고 결국 폭발하고 만 겁니다. 처음에는 큰딸도 부인을 했어요. 뭐 본인이 보는 시험은 오늘이 아니라고 했다가 사실 자신이 없어서 시험 포기를 했고, 다음번 시험을 볼 생각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군요. 그럼 너 다니는 학원에 전화해서 서주희라는 사람이 다니냐고 물어본다고 작은딸이 고함을 지르니 그때서야 인정을 했네요. 공장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었는데 모은 돈은 없어서 그랬다고. 그 돈으로 생활하면서 다른 일 알아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저나 작은딸이나 너무 순진하고 멍청했죠. 가족으로서 준 마지막 믿음이 이렇게 배신당할 수 있다고 생각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작은딸은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더 이상 언니 얼굴 보고 살기 싫다고. 작은딸은 몇 달 뒤에 원룸을 얻어서 독립을 했어요. 큰딸은 저나 작은딸 눈치 보고 다시 화장품 가게인지 뭔지 취직해서 일을 시작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잃은 신뢰는 쉽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밑바닥에 모래알갱이만큼 남았던 믿음마저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1년 정도 뒤에 작은딸이 결혼을 했는데요. 3년 정도 연애한 같은 회사 입사 동기에 하는 결혼이었죠. 야무진 작은딸은 저를 닮아 성실한 사위와 결혼도 알아서 둘이 모은 돈으로 단란하게 잘했어요. 사돈되는 분들도 아주 좋은 분들이었고요. 그리고 결혼 전부터 본인 쪽으로 들어오는 축의금은 다 엄마 가져가라고 하면서 끝까지 저를 챙겨주더라고요. 저야 물론 그 돈을 받아갈 생각도 쓸 생각도 없었지만, 어차피 내 손님이 아니라 엄마 손님들이라고
엄마 돈이라고 하는 작은 딸을 보고 알았다고 했어요. 일단 받아두고 묶어놨다가 나중에 작은 딸이 임신하거나 돈 필요한 일이 생기면 줘야겠다고 생각했네요. 근데 결혼식이 끝나고 작은 딸내는 신혼여행 간다고 떠났고 저는 작은 딸이 챙겨준 축의금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큰딸은 결혼식에 참석은 했지만 중간에 어딜 갔는지 보이지도 않았고요. 하루 종일 손님들 상대하고 날 보낸다는 생각에 울어서 피곤했는지 간단하게 씻고 옷 갈아입고 잠깐 거실에서 잠이 들었어요. 한 2시간 정도 잤을까요? 도어락 소리에 잠이 깼죠. 근데 분명 띠리릭 하고 도어락 소리가 나긴 났는데 집에 들어온 사람이 없는 겁니다. 어차피 올 사람은 큰딸뿐인데 말이죠. 내가 잠결에 잘못 들었나 싶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안방 제 화장대 위에 올려둔 쇼핑백 속 축의금 봉투가 사라진 거예요. 순간 다른 곳에 놔뒀나 싶어서 온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봉투는 나타나지 않았고요. 설마 결혼식장에 두고 왔거나 오다가 떨어뜨린 거 아닌가 싶었지만 분명 집에 도착해서 쇼핑백 안에 봉투가 들어있는 걸 확인한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답은 하나뿐이죠.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그거. 제가 도어락 소리를 잠결에 들었던 게 아니고 그 도어락 소리는 집에 와서 축의금 봉투를 들고 급하게 나간 큰딸이 나가면서 낸 소리였던 거예요. 작은 딸은 신혼여행에 갔으니 이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저와 큰딸뿐이었으니까요. 다른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저는 당장 큰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받질 않더군요. 수십 번을 걸어도 받질 않기에 문자를 한 통 남겼어요. 네가 네 동생 축의금 가져간 거 아니까 당장 가져와라. 내일까지 가져오면 없던 일로 해줄 테니까 인간이길 포기하지 말고 정신 차려라. 제발 동생 결혼식 축의금 엄마한테 훔쳐가는 쓰레기 같은 인간은 되지 말자 주희야. 너 이대로 엄마 말 무시하면 우리는 여기까지다. 돈 몇백 가져가는 대가가 나랑 영 끊는 거라고 생각하렴.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큰딸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큰딸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연락이 없었고 돈을 들고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참 부모 자식이란 관계가 누구에게는 돈 몇백의 가치도 안 되더라고요. 신혼여행에 다녀왔던 작은 딸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작은 딸은 입에 거품을 물면서까지 큰딸을 찾겠다고 찾아서 절도죄로 차라리 감옥 보내서 정신 차리게 하겠다고 길이길이 날뛰었죠. 하지만 저는 그런 작은 딸을 말렸습니다. 주영아, 그럴 필요 없어. 어차피 이제 걔는 엄마 자식도 아니야. 찾는 것도 그렇고 신고도 일말의 감정이 남아있어야 할 수 있는 거지. 나는 이제 걔한테 볼장 없다. 그 돈 가지고 어디서 뭘 하든 이제 나하고는 별개 일이야. 그러니 너도 네 언니 잊어. 나도 잊으려니까. 그렇게 몇 년 동안 큰딸이라는 존재가 세상에 없는 것처럼 제게 자식은 하나뿐인 것처럼 살았네요. 저는 제 스스로 덤덤하다고 생각했는데 작은 딸에게는 그렇게 안 보였나 봐요. 결혼하고 따로 살더니 사위와 상의를 해서 저와 합가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큰딸과의 사건으로 정신적으로 좀 힘들긴 했는데 작은 딸은 그런 저를 혼자 살게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나마 작은 딸이 제 곁에서 힘이 되어준 덕분에 큰딸이 제게 남기고 간 상처와 충격은 빠르게 잊어나갈 수 있었네요. 근데 여기서 끝이라면 제가 이곳에 사연을 보내지도 않았겠죠. 3년 전 돈을 훔쳐 달아나 연락이 끊겼던 큰딸이 얼마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심지어 혼자도 아니었어요. 옆에는 새로 재혼할 사람을 끼고 왔고요. 그리고 언제 병원에 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부른 배를 안고 제게 찾아왔더군요. 처음에 초인종이 울리고 인터폰 화면으로 보이는 모습을 보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다음 날, 그 다음 날도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작은 딸은 경찰을 부르겠다고 으름장을 놨고 저도 찾아오지 말라고 보고 싶지 않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나중에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곡소리를 내면서 울길래
무슨 목적으로 저렇게까지 하나 싶어서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인터폰 화면으로만 보던 배는 정말 남산 마냥 불러 있었고 큰딸의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남자는 큰딸과 함께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울다가 겨우 진정을 한 큰딸은 숨이 넘어갈 것 같은 목소리로 더듬거리며 찾아온 이유를 말했어요. 엄마, 나, 나 결혼해요. 내가 엄마랑 주영이한테 못할 짓 한 거 아는데 그래도 제 결혼에는 와 주실 거죠? 혼전 임신을 하긴 했는데 시국 때문에 식을 계속 미뤘었고 돈도 많이 모으지 않아서 계속 동거만 하다가 이제 겨우 결혼식장을 계약해서 날짜를 잡았다는 큰딸. 그리고 그 결혼식에 저와 지 동생을 초대하고 싶다고 합니다. 깝깝한 마음을 겨우 억누르고 말했어요. 어차피 가족으로도 엄마로도 생각 안 하면서 뭐하러 내가 필요하니? 남들한테 혼주석 비워져 있는 거 창피해서 그러니? 차라리 대역 아르바이트를 불러서 앉혀라. 나 초대할 생각하지 말고. 엄마, 나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엄마랑 주영이한테 미안하고 더 이상 있는 가족 없는 것처럼 살 수 없으니까 나도 정말 용기 내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 용기 3년 전에 주영이 축의금 다시 가져오라고 했을 때 내지 그랬니? 이제 와서 너 필요할 때 돼서 찾아오지 말고. 그 돈 솔직히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500만 원도 안 되는 그 돈 때문에 임신까지 한 딸 내치시려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돈 갚겠다고 내 연락도 무시하고 연 끊은 네 인성이 문제라는 거야. 네가 사람이니? 네가 내 딸이야? 딸이라는 게 엄마 잘 때 돈 훔쳐서 나가서 이제껏 연락 한 번을 안 해? 내가 분명 기회를 줬는데 너 어떻게 했어? 그거 싹 무시했잖아. 엄마는 그럼 얼마나 대단하고 좋은 엄마였는데 항상 나만 나쁜 년이야. 엄마, 나 어렸을 때 내 옆에 있어주지도 않았잖아요. 맨날 할머니한테 맡겨서 키웠으면서 왜 이제 와서 세상 끼고 돈 척하고 있어요? 엄마, 내 졸업식에 한 번을 와봤어? 내가 왜 못 갔는데 내가 안 가고 싶어서 안 갔니? 너랑 주영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입는 옷, 우리가 사는지 내가 일 안 하면 유지 못하니까 나도 너희랑 떨어지는 게 마음 아프고 미안해도 어쩔 수 없었으니까 버티면서 일했어. 근데 뭐?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컸겠냐고 왜? 다 엄마가 내가 필요할 때 옆에 안 있어줬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야,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럼 난? 나도 너랑 똑같이 자랐어. 아니, 오히려 너보다 엄마랑 있을 시간도 없었어. 네가 학교에서 애들 패고 돈 뜯어서 사고 치면 엄마는 나 집에 두고 너 때문에 학교 가서 고개 숙여 했으니까. 그 꼴 보고 산 나는 이렇게 자랐는데 왜 너만 피해자라고. 왜 네가 그따위로 자란 게 엄마 탓인 건데. 이 생각도 없는 년아. 진짜 전현 언니를 언니 취급도 안 하지? 싸가지 없는 년. 엄마가 나 무시하고 한심하게 생각하니까 쟤까지 그러잖아요. 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캐캐 묵은 일로 나 용서할 건데, 어? 그래, 내가 가져간 그 축의금 500. 엄마가 지금까지 그렇게 날 부족함 없이 키운 척하니까 그 수고비로 쳐서 돌려드릴게요. 그 500 이 자리에서 주면 나 용서하고 없던 일로 할래요? 그거면 되겠냐고. 미친,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수고비? 쓰레기 같은 게. 너 정신 못 차렸을 줄 알았어. 너 이리 와. 내가 2번 다시 나나 엄마 앞에 못 오게 만들어줄 테니까. 작은 딸은 그대로 큰 딸에게 달려들었어요. 손을 휘둘러서 뺨을 아주 세게 때리기 시작했고 머리채도 잡았죠. 작은 딸의 마음은 알지만 그래도 임산부인데 잘못되면 큰일이잖아요. 저도 사위도 작은 딸에게 붙어서 정말 뜯어 말렸고 큰딸은 본인 재혼 상대에게 안겨서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큰딸의 재혼 상대를 불러서 넌지시 타일렀습니다. 민철이라고 했나? 자네 그냥 쟤 데리고 가게나. 그리고 2번 다시 이렇게 찾아오지 말게. 나나 주영이나 아직 주희 얼굴 볼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어쩌면 평생 안 될지도 모르고.
자네는 다 이해 못하겠지만 우리가 주의 때문에 받은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 제가 그렇게 말하니 재혼 상대는 알겠다고 제게 이렇게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고개 숙여 사과를 했네요. 그리고 떠나기 전 제발 큰딸을 용서하는 걸 다시 한번 고려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는 아까 얘 말하는 꼬라지 보지 않았냐고 사람은 안 바뀐다고 했지만 재혼 상대는 큰딸이 정말 과거를 반성하고 바뀌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굳게 믿는 모양이었어요. 심지어 그날 이후로 며칠을 제 집에 혼자 찾아오곤 했어요. 올 때마다 꽃이나 화장품, 음식을 사서 나르더라고요. 본인이나 큰딸을 예쁘게 봐달라 아부하는 거겠죠. 아마 이 사람이 큰딸의 첫 번째 결혼 상대였다면 상황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 정도로 사람이 나쁘지 않긴 했습니다. 하지만 제 사위가 됐을지도 모르는 사람의 인성이 좋아 보이는 건 별개의 문제고 아직도 저나 작은 딸이 큰 딸을 용서할지 말지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지 못했습니다. 작은 딸은 절대 안 된다고 그날 보니까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긴 하지만 살면서 2번씩이나 같은 자식과 연을 끊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차라리 나타나지 말지 정말 끝까지 저를 힘들게 하네요. 저는 적어도 이렇게 큰딸을 용서하고 받아주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행여 받아줬다가 인생에 있어서 3번째로 큰 후회를 할 선택을 하게 될까 두렵기도 하고요. 작은 딸과 충분히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결정을 내려야겠지만 몇 년째 제 꿈에 나타나지도 않는 제 남편이 이렇게 그리울 수가 없네요. 차라리 오랜만에 제 꿈에 나와서 대신 선택을 해줬으면 합니다. 저는 자식에 대한 죄책감을 살면서 제 자식을 짐을 덜어주며 제 죄책감을 덮었는데 그 마음이 이렇게 제 등을 찌르게 될지는 몰랐네요. 행여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에 앞서 제대로 된 훈육을 하지 못하는 젊은 부모님들이 이 이야기를 본다면 쓴소리하는 속상한 마음은 한순간이지만 그 때를 놓쳐서 후회하게 하는 건 평생이 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네요. 긴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잘 마무리하시고 춥지만 마음은 늘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랍니다.